자, 이번에는 큰 범주로 두 번째 얘기예요. 교사 자질론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범주로 교사론으로 들어가면 교사 자질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업무 수행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어쨌든 한번 봐봅시다. 200쪽으로 와보면 교사 자질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나셔야 되는 내용들은 조직문화에 관련된 개념들을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직문화론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227쪽까지 조직문화에 대한 얘기가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왜 그러냐면 교직사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건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문화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일단 뭐 교사의 자질이라고 얘기하는 전문적 자질을 갖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인성적 자질도 안 맞아. 그 다음에 조직사회 내에서 행동해야 되는 어떤 생활 양식이나 행위 양식들도 잘 몰라. 혹은 지나치게 개인적이야.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유치원 조직에서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여기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업무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초등에서는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면 마음속에서 한 면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건 삶의 질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삶의 질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치를, 뭐 직장생활 이후에 우리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뭐를 하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공립유치원 교사는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일단 벅찰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운동해야 돼. 실제로 그러세요.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정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들은 분의 경우는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월화수목, 그러니까 일월화수목은 절대 오후 시간에 다른 사람 안 만난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힘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아침에 꼭 운동을 간다. 시간에 따라서 그냥 러닝머신을 이용을 하든지 자전거를 잠깐 하든지 아니면 수영도 하셨었대요. 근데 아침에 수영하고 화장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땀이 좀 덜 나거나 뭐 하는 걸로 선택을 한다. 근데 운동의 양이 많아지니까 똑같아지더래. 근데 어쨌든 수영은 좀 싫다고 여겨졌나 봐요. 이것저것 쌓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렇게 여겨졌었나 봐요.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침에 하는, 그러니까 출근길이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학교에 체력 단련실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의사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체력 단련실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없으면 물리치료실 가갖고 본인들 운동하고 저기 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래 진료를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을 만나겠나?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그 정도 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외래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외과 의사 정도야. 거의 모든 수술에 들어가서 칼질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처럼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은 그 시간을 꼭 자기 시간으로 갖는데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진짜 힘들다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본인도 이상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이상하고 본인을 참아주는 선배 교사들도 그렇고, 이분도 이제 이미 선배가 됐지. 새로 교사가 되어서 비슷한 연령대인데도 이상하고, 연령대가 적은 사람들은 더 이상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령이 있는 상태에서 국립유치원 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기 자리 보존 의지가 있어요. 선임으로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주 다행인데 제가 듣고 있는 얘기들은 다 조직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시험 문제로 내기 힘든 사례들이 너무 많아. 시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이런 것들. 시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너무 많아. 얘기할 수 없는 사례. 여기 나오는 건 그나마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예요. 한번 봐보세요. 교사 자질에서 조직 문화의 적응의 형태를 따질 때 200쪽을 보면 다학급 유치원에 근무하는 김 교사는 아이디어와 교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만 알고 동료와 나누지 않는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니까. 조직 문화에서 핵심은 유치원 교실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공동체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조직 문화도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hurt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scar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남아, 이렇게 흉터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와, 나 초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딱 초임으로 왔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어.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래. 그러면 뭔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슬슬 문제로 내기 시작해. 그중에 가장 이제 유화해서 낸 게 이 정도예요. 와, 아이디어와 교수 기술, 그러니까 전문적인 실행 행위에 대해서는 되고 있지만 자신만 알고 동료와 나누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만 잘하면 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 유치원에 있는 교재 교구를 독차지하거나, 사립유치원에서 저희 때도 있었던 일이고, 그 한 20년 전에 있었던 저 때도 있었던 일이고, 사립유치원에서 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저 교실에서 하고 있네. 그럼 처음에 좋은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거 다 썼어요? 우리 반에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 우리 아이들 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물어보죠. 그거 다 썼어요? 아직 우리 반 다 안 놀았는데. 언제까지 갖고 놀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얄밉죠. 먼저 가져가서. 그러니까 교재 교구의 공유 물품, 공공성,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나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공공성에 대한 차원이지. 교육 행위도 공공성, 교재도 공공성, 공간도 공공성. 왜 우리가 바깥놀이 시설을, 병설 유치원에서 바깥놀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해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육 장소의 공공성.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큰 범주로 뭔가를 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3가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배려의 정신, 교육 활동 과정에 있어서의 협력의 정신, 아이디어의 나눔에 대한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웠던 건 당시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인성적 자질로 얘기를 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존중, 배려, 협력, 나눔, 효, 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가짐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이 뭐냐? 공공적 책임감에 대한 문제, 공유정신에 대한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를 그렇게 찾아야 돼요. 인성적 자질이라 그래서 물론 유아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6가지 덕목만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어떤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가하고 또 모두 필요해. 개방적 의사소통의 자세도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는 배려의 정신도 필요하고. 왜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있으세요? 그래서 운전 계속 하세요? 교사가 되면 일단 운전면허는 일종으로 따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갖고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속에 실제로 갖고는 있어야 돼. 내가 운전까지 해야 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운전해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는 서울에서 할 거예요. 나는 대구 안에서만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대구에 발령받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발령나는데 우리 집이 강북구야. 그래서 강북구로 놔주면 좋아. 근데 저기 구로구 오류동으로 놨어. 그럼 끝이야. 끝. 나는 저기 이용할 거예요. 난 이사 갈 거야. 다 좋아요, 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해두는 게 맞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가산점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준비할 건 아니고. 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몰라요. 내가 인성적 자질이라고 해서 어떤 인성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질서, 배려, 협력, 나눔, 효 뭐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조직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정신이 뭐냐는 다 인성적 자질이에요. 퍼스널리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다 퍼스널리티라 그래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의 양식들은 다 뭐라고 나타나? 퍼스널리티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 다음부터 가볼까요? 오죽하면 그 다음번에 바로 나온 시험에서도 민교사는 초임교사이며 박교사는 민교사의 멘토이다. 그러나 박교사는 대학원 때문에 바쁘다면 이런 얘기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박교사는 멘토인데 대학원 때문에 바쁘다며 민교사에게 자꾸 업무를 떠맡기고 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업무를 떠나 민교사는 불만이 쌓였다. 이럴 때마다 민교사는 투덜거린다. 이때 박교사와 민교사에게 필요한 태도를 각각 두 가지씩 말하죠. 박교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잖아요. 일단 자기 일은 자기가 해가는 책임감에 대한 얘기 딱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죠.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 책임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민교사에게 해당되는 거. 피해. 처음엔 할 수 있는 한,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할 수 있는 한 동료 교사도 오죽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수용적인 자세를 해주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방적인 의사소로 예의를 갖춰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저 싸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멘티지 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시겠어요? 훨씬 더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 하세요. 이쪽 부분을. 말하기 껄끄러워서 그렇지 이쪽도 룰이 있어. 이렇게 후임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겸용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202쪽으로 가보세요. 나 상호 호혜성의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줘? 어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지 봐봐요. 윤 교사는 동료인 강 교사 일도 곧장 도와주고 교실을 잠깐 비워할 때 강 교사반 유아들도 돌봐주곤 했대요. 윤 교사가 강 교사에게 참여 수업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자 강 교사는 바쁘다며 거절했대요. 이때 강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서, 배려, 협력, 나눔, 효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답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뭐 서로 필요할 때 돕는 뭐 품앗이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짜 옛날 말이지, 품앗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품앗이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지. 한번 도와줬으면 임금 지불하고 그 집 도와줘도 임금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협력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다음에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동료 의식. 같은 조직 안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일만을 잘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유치원 조직도 유기적체와 같아서, 유기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르가닉 시스템, 유기적 체계,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투입과 산출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어떤 외부의 투입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 영향을 줘요. 교육적인 요인을 투영을 했으면, 아이들이 입학을 했으면 내부적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유치원은 각 반으로 돼 있죠.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업무 분장하고 있죠.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일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죠. 봐보세요. 간을 이식받을 수는 있어요.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간만 이식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다른 장기와의 조화가 맞아야 되죠. 그런 의미예요. 다른 반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조화의 매개체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료의식. 필요할 때 배려하고 어려움을 참아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동료의식. 아래쪽에 보면 솔선수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미루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동료의식, 협력의 자세, 솔선수범 이런 얘기들 했네요. 여기까지 될까요? 203쪽으로 갈까요? 그 공유정신 때문에, 동료의식 때문에 계속 얘기가 바뀌는 거지만 결국에는 장소에 대한 공유, 자료에 대한 공유, 시간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 교사는 경력 3년차 교사인데 이 교사는 다른 교사의 좋은 수업과 활동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일단 교사의 자질 중에서 독창적이고 유아들의 요구에 반응하려는 민감성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수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혹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열정, 내 수업은 스스로 해나가려고 하는 열정, 좋은 것을 참고하되 스스로 하려고 하는 열정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부터 그런 식으로 논문을 안 써서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저희 선생님한테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식으로 논문을 안 썼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만큼의 패러그래프를 떼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드래그 앤 드랍 아웃이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돌려요.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기 때문에 문장 2줄인가가 똑같으면 따옴표로 따오는 것도 안 돼. 예전에는 됐잖아요. 누구에 의하면 뭐뭐라고 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쓰는데? 그게 여기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논문 하나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모든 리딩 머티리얼을 다 읽어서 내 거로 만든 새로운 글이 돼야 돼. 첫째 스펠링부터 시작해서 끝에 마치점까지 다 자기 걸로 써야 돼요.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실질적인 자료를 가져오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다 자기 말로 써야 돼요. 마찬가지야. 수업도 좋은 걸 봤다? 저 재료를 갖고 그냥 가져오면 안 돼. 내 걸로 바꾸고자 하는 자기만의 패션이 있어야 돼요. passionate.
내 거로 체화된 걸 해야지. 그래야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이 맞지. 또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가져올 수 없어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무슨 정신이 필요하냐?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도전 정신. 배울 수는 있지. 나로 인해서는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정신. 이 교육적 환경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정신. 그게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평가 과정을 통해서 변형하려는 자세. 마지막. 셋째, 전문성 함양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쓰셔야 돼요. 소명감.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이라는 걸 뜻해요. 성직적 교육관에서 나오는 거야. 콜링이라 그래, 영어로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무한한,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로부터 느껴지는 책임의식. 그런 걸 루터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교주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 다음 문화도 것도 봐보세요. 윤 교사는 후배인 박 교사 수업 협의회를 가졌대요.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들이죠. 수업 협의회를 한다는 얘기들은. 박 교사가 수업에 대해 조언을 했을 때 윤 교사가 야,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러니까 멘토 멘티에서 멘티의 입장으로를 바꾼 거죠. 전문적 자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인성적 자질.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겸손의 자세, 개방적인 자세,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내용, 자발성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래요. 그럼 이제 예시문을 봐볼까요? 개방성이래요. 수업 협의의 특징이 드러나야겠지. 동료 교사가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 기록에 근거해서 조언을 하는 멘토링 방법의 하나래요. 그런데 윤 교사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조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익샘플이 왔으면 서포팅으로 자신의 교수 방법의 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방성으로 토픽을 줬으면 서포팅에서 수용하는 태도라고 언어적 유창성을 발휘한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딱딱딱딱 써놓은 다음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놓아 보시길 바라고, 자발성으로 얘기를 한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들은 걸 갖고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들은 걸 갖고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니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언을 참고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자발성, 주도성 얘기로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박 교사 얘기도 그렇고 윤 교사 얘기도 그렇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선배 교사라 할지라도 너 네가 뭘 한다 그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개방성, 자발성, 겸양의 자세 이런 거 할 수 있죠. 혹은 이런 거는 어때? 원만한 인간관계. 심지어 후배인 박 교사를 할지라도 동료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다 초임 교사 문제만 거의 물어봤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 당신이 경력 교사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걸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시험 문제가. 원만한 인간관계 맺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료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효능감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효능감 얘기 해야지.
됐죠? 205쪽으로 좀 가볼까요? 초등학교에서 병설 유치원 상황 줬어. 매주 수요일에 직원 체육 활동을 한다. 이건 진짜예요. 무슨 군대야. 전투 체육 같은 거. 수요일 날 오후에 전투 체육 하거든요. 전투 체육이라고 해서 뭐 딴 거 없어요. 축구해요. 선임들은 앞에 있고 후임들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뚫리면 후임들은 혼나고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축구는 전투예요. 교직은 배구가 전투예요. 구인제 배구 합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대. 동아리 문화가 달라져서 교장 선생님이 테니스 좋아하시면 테니스 치고, 가장 곤욕스러운 게 술이래요. 술. 트레이닝 얼마 안 앞둔 분이 술을 좋아하시면 이게 몇 차를 간다네. 그래도 나은 게 다른 대기업이랑 좀 다른 게 시작이 빠르대요. 했을 때 시작이 빠르. 그래도 이제 요즘에 예전처럼 성희롱이나 이런 건 좀 덜하지. 신입교사인 어떤 선생님이 와갖고 선생님 술 좀 따라봐. 이것도 성희롱이거든. 예전에는 나 다분했어요. 그럼 네, 제가 술 잘 말 줄 압니다. 라고서 두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 교사는 직원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동료 교사 병에게 들었으나 운동을 싫어하여. 자, 이런 문제예요. 진짜 운동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싫어? 그럼 교사를 하지 마야. 이렇게.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윤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덕목이 뭐냐? 자기 관리를 위한 노력. 어떤 운동이든 할 수 있으니까 시간 투자해서 운동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일이 많아도 미리 처리하고 조직 문화에 함께 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진짜 저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다른데,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랑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못 해주고 나한테 이래? 계속 추덜추덜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야죠. 시간 내서 운동도 하는데 말이죠. 그지?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원 체육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시간 내야 돼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운동들이 뭐가 있나요? 젊은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거. 필라테스. 필라테스 음악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가와 필라테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가는 좀 더 꽈요. 필라테스는 기구.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유산소로 하기도 하고 무산소로 하기도 하고,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지도에 맞춰서 하는 형태. 요가 필라테스는 약간 다른 의미. 아내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에어로빅하고 뭐하고의 차이점 뭐지? 에어로빅과 줌바의 차이점 뭐예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오늘은 줌바 했다 그러고 오늘은 에어로빅 했다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거야. 뭐가 달라? 다른 거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를 풀고 신체 온갖 기관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링은 운동 안 될 것 같아요. 운동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척추 측만증 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운동 중에서 하신다고 하면 측면 한쪽을 우선으로 쓰는 운동보다는요, 균형성을 갖춘 운동이 좋아요. 그런 점에서 필라테스나 이런 건 다행이겠네. 그러니까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성을 다 찾죠. 그런 점에서 괜찮겠네. 대신 그런 얘기 합디다. 필라테스 배우려면 필라테스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뭐라 하더라? permanent injury? 그러니까 평생 가는 상해? 이런 걸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찾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봄 됐으니까 사이클도 많이 타시고
조깅도 많이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아까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자기 관리를 위한 적극성을 갖춤으로써 유아의 상호작용 교직 사회 내에서 어쨌든 이것도 체력 단련의 하나의 시간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피지컬 니즈를 잇는 거죠. 두 번째는 교직 사회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입니다. 이것도 조직 구성원의 하나의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듀리. 해야 될 일이라고. 왜 그럽니까? 원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른 류의 공무원 사회와 달리 교직 사회는, 특히 교직 사회는 대단히 그러니까 다른 관료들과 달리 교직 사회는 대단히 전문적인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료제, 뷰로크러시라고 얘기하면 이 피라미드를 그려. 우리도 이 피라미드 안에 있어요.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뭐 교육부 장관 뭐 이 정도 가겠지, 뭐 교육감 이 정도 가겠지. 근데 유치원 교사 출신의 교육감은 못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유치원 교사 출신이다 그러면 원장 정도가 행정적인, 그러니까 administrative hierarchy라고 하는 행정적인 이 체계에서는 거의 위에죠. 우리도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반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의 개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관리자의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오랜 생활 동안의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하루는 운동을 할 게 필요해.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조기 축구하러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이해해 보잔 말이야. 변호를 하면. 교장 선생님은 뭐 술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무슨 배구 광이겠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배구가 끝난 다음에 왜 술 마시겠어요? 오죽하면 마시겠나를 생각해봐. 물론 교장 선생님이 술을 엄청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술을 하시겠나도 생각을 해야 돼. 술을 마신다는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걸 뜻해요? 밥을 먹는 것보다 조금 윗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한국의 식문화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똑같은 찌개 그릇에 그러니까 숯팥에 숟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이 다시 여기에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죠. 우리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같이 숟가락을 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가족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친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대찌개 먹으러 갈 때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앞접시 있는데 앞접시에다가 내 거 숟가락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개별 국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반찬을 먹을 때도 다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접시에 한 번 가지고 와서 그것만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다가 부족해. 그래서 그 가져가면 끝나는 거야. 다 먹어야 돼.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친해졌다는 걸 뜻해요. 그 밥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개가 되는 게 필요한 거냐? 그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와인을 한 잔 나누는,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차 마시는 거하고는 또 달라. 이게 한국 사회 문화야. 그러니까 싫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 굉장히 어려운데 나 좀 위로해줘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고 굵게 한번 웃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럴 때도 술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의미예요. 차 마신다 그러면 굉장히 좀 공식적인 어떤 의미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남자들끼리라면 그 위가 이제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 위가. 요즘에는 남자들 그 여자들이고 술 마시는 것보다 그 위가 게임방을 가는 거죠. 컴퓨터에서 게임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퇴근 시간 이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네고시에이션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빨리 일찍 끝냅시다. 그러니까 빨리 운동합시다. 낮에 한잔 하고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나하고 술 한잔 더 할 사람 쭉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승진 케이스를 앞둔 분들은 아유, 교사 선생님 저하고 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관리직 교사분들끼리 남으셔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으로 가시거나 그랬죠.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또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개별적인 시간이 많아져.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꼭 수료해야 되느냐, 간암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공연 문화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많은 거 바뀌게 하죠. 그런 차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런 차원. 여기 나오는 얘기들 그냥 사례에 매몰되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기는 것도 그렇고 지는 것도 그렇고, 저도 보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배구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다면 아마 족구 할까, 족구. 축구하거나.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가셔서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고, 나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거의 0.01% 정도 보내더라. 되고 나면 보내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보내라는 이유는 진짜 즐기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소풍 갔다 온 다음에 보내시는 분들 많고 그러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갔어요. 물론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어려워요. 2명의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사가 돼서 가면, 내가 갔는데 딱 내가 인수인계 받아서 시작하는 때 아이들이 6명이었다. 단일학급 병설 유치원에 6명이었다. 내가 끝날 때쯤 돼서는 내 진짜 대기 40번까지 만들어 놓고 나오겠다. 뭐 막 이런 의식 가지셔야죠. 와, 저 병설 유치원, 저 단설 유치원 가니까 진짜 정말 만족스러운 교육한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교사 조직 안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친밀감, 개인적 성향과 선호도에도 있겠지만 뭔가 열정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 들어와야 돼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성향, 운동,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나 운동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운동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난 매일 운동하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일 운동하고 싶어요. 책 보는 것보다 운동하고 싶어요. 이 나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운동이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매일 발견하게 돼. 기술적인 한계도 그렇고 힘의 한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디즘적 경향, 메조키즘적 경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운동을 할 때는 메조키즘적 경향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인도어 엑서사이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메조키즘적 경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배구 얘기했잖아요. 배구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은 어딘가 쑤실 거야. 근데 그걸 즐겨야 돼. 그래야 운동이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피트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광고 나오면서 한 20년 된 광고예요. 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한 20년 된 광고에서. 진짜 피트니스를 갖고 싶잖아요. 그 아픔을 느껴야 돼. 그 곤욕감을. 그리고 그 아픔에서 아드레날린을 느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스쿼트 하루에 한 400개 했어. 한 500개 했어. 이렇게 스쿼트 400개, 500개 하면 이게 앉을 때 어구구구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어구구. 근데 더 무서운 건 계단 같은 데 다니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나는 첫 발을 뒤졌는데 끝에 계단에 와 있을 수 있어. 굴러서.
빡이야 빡 한 번에. 와, 내 다리가 이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 내 다리가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느낌이 올 수 있어. 근데 그 느낌을 즐겨야 돼요. 그래야 피트니스가 갖춰져요. 있잖아요. 내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먹는 거로만 살을 빼잖아요. 그럼 살이 처져. 그래서 나만 아는 처진 살이 있어. 특히 옆구리와 뒷구리는 이건 어떻게 안 돼. 옆구리는 보이니까 어떻게 하지. 뒷구리는 뭘 대야 돼. 그리고 움직이기 진짜 힘들어요. 뒷구리는 안 돼. 그래서 운동과 함께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정거장 일찍 내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정거장 걸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뭐 돈 들여서 저는 뭐 이런 것도 돼.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필라테스를 그동안 해왔듯이 동료들에게 시간 내어서 수요일 날 오후에 필라테스를 가르쳐주고 가능해. 왜 배드민턴 안 될까? 나는 탁구는 병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리치료자인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웬걸 탁구는 어깨와 진짜 50견이 그냥 온대네. 그 다음에 뭐라더라? 손목을 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근데 하여튼 뭐 내가 탁구를 잘 친다. 그러면 동료에게 줄 수 있는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다 성향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성향이에요. 대신 이럴 때는 조직 문화로 물어본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운동을 얘기하면 안 돼. 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운동을 통해서 팀워크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전략도 짜고 도움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 독특한 거 해야지 섹팍타크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할 줄 모르면서 막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내가 답변을 받아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이가 없어요. 왜 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럼 그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웃기긴 하겠지. 듣는 사람들이. 근데 감흥이 있어 없어? 너무 생소한 것도 감흥이 힘들어요. 함께하는 운동으로서 봅슬레이를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긴 한데 감흥은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서포팅을 이렇게 줘야 돼요. 인간관계 및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직사회 문화도 발전적인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교직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율성 존중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소용해 주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예의 바른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교직사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용을 한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친다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과정 쭉 보고 또 각자에게 맞는 독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내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혹은 의견을 들어서 변형시켜 나가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기관의 어떤 도움 등을 함께 의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207쪽으로 와보세요. 신규 교사로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는데 5월에 진행할 가족의 날 행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다른 교사가 짠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했대요. 자, 이거 논술에서도 많이 봤던 형태의 내용이에요. 대집단 게임을 진행했으나 유아들의 게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 누구 잘못이야? 교사 잘못이지.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필요한 거죠. 평소 엄격하게 규칙을 지도해서 다른 유아들 간의 다툼이 없기에 사이좋은 줄 알았더니 따돌림 당하고 있다. 유아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수용되는 경험을 주지 않은 거죠. 지나치게 교사 주도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전문가가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음악교육 연수를 이수하게 되는데 이전에 본 내용에서 교무실에 있다고 했대. 그러면서 원감 선생님이 또 빠지냐면서 한 말씀 하셨대. 아는 내용이라면 기여할 수도 있잖아요. 나눌 수도 있잖아요. 아는 내용이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있잖아요. 답변 봐볼까요? 4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단 익샘플을 그대로 가져와. 다른 교사의 교육계획안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계획안은 개별 유아를 세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얘기를 할 거다. 이게 내가 구상형이니까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쓰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큰 토픽 주면서 내가 말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사의 교육계획안은 이러한 관찰과 개별 교수가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참고하되 자신의 교육계획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변경하는 융통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아니면 선배교사의 장학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둘째 익샘플 가져와야 되네.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 맞는 게임 활동 제시,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도 고려하고 제시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령 게임 방법이 어렵다면 규칙을 간소화해서 쉬운 수준에서 활동하게 도와줍니다. 쉬운 수준부터 어려운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단계를 간단한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단계로 만들어 나갑니다. 엄격한 규칙 적용만 강조했다면 아이들과 함께 갈등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고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 교사들이 함께하는 활동에는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니까요. 혼자서만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어요. 될까요? 네. 그 다음도 한번 봐볼까요? 최근 문제예요. 즉답형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데, 아까는 선배 교사의 얘기였잖아요. 문제는 부장교사인 박 교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지만 이를 방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대. 후배 교사의 문제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긴 열정, 개방성, 겸손, 존중, 배움의 자세, 책임감 있는 태도 다 될 수가 있겠지.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스스로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 객관화하려는 노력. 두 번째, 확인이 됐다면 유야무야하는 그냥 차원, 그냥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열정.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성실함.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배 교사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건 어떨까?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엔 이런 문제들 또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소개한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자질과 그다음에 자기 가치관을, 개인적인 장점과 자기 가치관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경기를 제외하고는 요즘은 이런 것들은 잘 안 줘요. 추가 질문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자기소개한다 그러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장점 뭐지? 내가 이 조직 문화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 뭐지? 이런 것들은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네. 마찬가지잖아요. 210쪽에 유치원에 부임해서 교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내용 30초를 말하시오. 진짜 실현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굽니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줄지 몰라요. 211조 교사는 동료 교사와 협력하면서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멘토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반영하여 동료에게 어떤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전문적 측면, 정서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그것에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역 중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형태의 운영으로 어떻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수용성 수준이 깊은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게인지, 아니면 유쾌한 성격인지, 아무리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내서 상황 인식을 바꿔나가는 형태의 노력을 하는지.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인성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다음에 먼저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로 쭉 나누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생각이 난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측면이 구분이 돼야 되고, 측면에서 토픽을 잡고 토픽에서 example이 나오고 example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룰에 의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장점, 전문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예로 왜 그것이 장점이 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경기에서 내놓은 건데 자기소개서, 자기성장 소개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봐두세요. 자기성장 소개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진짜 경기 쓰신 분들은 진짜 못 쓰세요. 이게 그 제한된 글자 수를 맞춰야 돼. 그러면서도 토픽, example, 서포팅이 보여야 돼. 토픽을 2개로 둘 거냐 3개로 둘 거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밥 한번 보세요. 자기 성장 과정에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잖아요. 그럼 토픽이 뭐였어? 협력이잖아. 그럼 example로 내가 협력을 했었던 경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성장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은 뭐여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 유아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비추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봐볼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 대학 시절 선후배들과 프리마켓에서 밴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공연 준비 도중에 조원들 간의 공연 기획 의견의 차이로 연습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지. 갈등의 소지를 넣는 거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랬을 때 이제 추가 질문 나와요. 밴드 하셨으면 뭐 악기 하실 수 있겠네요. 악기를 해야 돼. 의견을 조율하고 했으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 시절에 배운 브레인스토밍,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쓴 게 난 되게 희한했는데 어쨌든 사용을 한 거예요. 서로의 생각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뭔가 나 개방성 갖고 있어요. 판단 보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모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소극적이었던 팀원들까지 발언권이 확대돼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회의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최선의 공연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견 차이 극복했다는 얘기지. 이러한 경험으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나 경청의 능력이 내 무기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에 가서 경청의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 질문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유치원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동료 교사의 입장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세,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들과의 교실 상황에서는 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업무 분장도 하나의 얘기예요. 업무 분장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대요.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래요. 무조건 맡아서 합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왜 부정적일까에 대해서, 왜 꺼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는 사명감으로 푼다. 나에게 주어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 일단 선배 교사로서 채점관들이 보고 싶은 게 이런 말이에요. 말만 잘해서는 안 돼요. 눈빛 안에서 있어야 돼.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되 힘들면, 사명감을 갖고 해보되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조언을 듣고 업무 과정에서 참고합니다. 만약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재조정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어떤 연수의 기회나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춰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도 합니다. 회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될까요? 옛날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동료 교사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피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갈등 문제는 결국 친밀감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과정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비공식적 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교사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자세, 충분한 수용성 수준 안에서 얘기를 하는 자세. 어쨌든 대화의 자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공감, 비형식적인 모임,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해소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것들 다 가져가야죠. 자, 이런 것도 주네. 세대차가 나는 교사와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 선배 교사에 대한 존중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교사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들어야 되고, 또 지나친 위계 문화보다는 충분히 멘토로서 존중해 주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찾고, 더군다나 이런 얘기도 찾아야 돼요. 공감대를 찾기 위한 노력, 친밀감 형성을 위한 비공식적인 형태의 만남,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 당신이라면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어떻게 맺겠습니까? 오죽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면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어요. 갖춰야 돼요. 216쪽에 보면 초임 교사로서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동료 간의 인화를 형성할 수 있는 5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초임 교사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공손한 태도, 경청과 수용의 자세, 학습하는 태도, 이런 것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인이었던 사람이 교직사회 내부로 들어올 때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기도 해.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결혼하시게 되면 상대방 집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거기 시누이들이 많이 있는지 봐야 되고, 저의 경우는 뭐 장인어른 장모님 뵙고 처형과도 미리 교류하는 시간을 미리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가졌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저희 아내의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저희 형제들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사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저는 안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왕이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입해 오는 사람이, 아니 내가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내가 이따위 대접을 받아야겠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듣고 싶은 얘기가 이 1, 2, 3이에요. 일단 뭐 비공식적인 형태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고 동료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해가야 되는 얘기죠. 됐습니다.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협력의 형태의 내용들. 두 번째 세대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 또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217쪽을 보게 되면 방과 후 교사와 함께 업무 수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환경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두 가지씩 말해줘요. 이런 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걸 원해. 요즘 들어서는. 봐볼까요? 먼저 생활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생활지도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일관성 이렇게 찾는 거지. 따라서 생활지도 대상의 유아에 대해서 방과 후 교사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점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지도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에 있었던 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지 나눔 혹은 SNS, 메신저, 그래서 표지어로 토픽 센텐스로 일관성 유지, example로 사전 협의에, 또 하나는 뭐 SNS의 활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말하셔야 됩니다. 학부모 상담, 동반자로서의 관계 설정, 요구조사를 통해서 방과 후 교사분과 함께 요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 그다음에 부모님, 방과 후 교사분들에게도 부모님들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과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 환경 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규 교육과정과 돌봄과정이 연계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연계성, 이런 용어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주제 내에서 활동을 형태를 반복하고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을 오전 활동의 경험이 오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의 연계성, 실행 과정에서의 연계성 등에 해당되는 얘기. 이미 우리는 뭐 얼마든지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해왔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교육과정 운영으로 물어볼 거냐, 조직 문화로 물어볼 거냐, 이런 차이지.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시간, 교육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리면서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교대 시간의 얘기를 해드렸던 바가 있어요. 맞춰가시면 돼요. 218쪽 교사 간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이건 뭐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던 얘기고. 대화 어떻게 할 겁니까? 연세 드신 분들과 세대 차이 날 때 대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청하는 자세, 감정이입의 자세,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사용, 이런 얘기들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푼다든가 뭐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방과 후 과정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 과정 교사가 아니더라도 똑같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방과 후 교사가 고용인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도 우리 정단님들이 일단 거의 모든 책임을 갖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인식하는 게 좋아? 협력자로 인식하는 게 좋다.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건데 머릿속에는 외우듯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동료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교사 개인과 유치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방법 뭡니까? 뭐 근무 예절 지킨다, 자기 업무에 책임감을 다한다, 공식적인 정기 모임,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태도, 뭐 동료 교사에 대한 입장, 경청,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 다 합니다. 222쪽도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던 것뿐이지 무슨 얘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공동 목표, 개인적 책임감, 긍정적 상호 의존성. 그래서 역할 분담하고 공동 목표 안에서 서로 의견 교류하고 가치관을 설정하고 역할 분담하고 체크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찾고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 느끼고 조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계속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223점도 똑같은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된 게 이런 거겠지. 224쪽에 보게 되면 두 학급 유치원에서 한 반의 담임을 맡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단 옆반의 교사가 학급 경영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우리 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대로 학급 경영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얘기든 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요즘에는 그리고 수업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지 상호작용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동료 장학을 실시해서 수업 경영 능력을 꾸준하게 향상시켜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먼저 준다 정도가 되어야겠죠. 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보고요. 식사하시고 뒷부분에 조직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들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먼저예요. 뒷부분에 가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오세요.